그래서 이제 여기 과정이 유형에다 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지문은 될 수 있으면 쉬운 걸로 가져왔어. 네, 지문은 쉬운 걸로 가져왔고, 대신 이 문제 풀 때, 이제 이 과정을 하고 나서 문제 풀 때는 그냥 문제를 있는 그대로 풀지 말고, 좀 처음에는 좀 적응해야 되니까 시간을 걸리더라도 문제 보면, 이 문제? 어떤 문제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구나. 착하는 거야. 그리고 모든 문제를 풀 때, 모의고사를 풀 때, 이제는 모의고사 풀고 갖다 버리지 말고, 모의고사 푼 거를 좀 내가 갖다 놔. 그게 한 7, 8개 이상, 뭐 10개 정도 되면 되게 유의미한 결과를 나올 수 있어. 나는 두서없이 틀린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틀리는 유형이 정해져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과정이 끝나면, 너는 어디가 부족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 저는 문학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안 나오겠지, 최소한. 나는 어떤 유형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좀 빨리 진행할 거고, 과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주간지 일주일에 하나씩 이 시간에 가져오는 거고, 클리닉 시간에는 니네 상황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자고. 알겠지? 그리고 원래 이제 수업을 3시간에서 3시간인데, 2시간 넘게는 문학하고 독서 수업을 하고, 마지막 타임에는 이제 선택국어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 오늘은 테스트가 없어. 오늘은. 왜냐면 오늘 해야 될 것들이 첫날인데 양이 많아. 그래서 오늘 아마 독서도 못하고, 문학만 하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문학 2개 유형하고 독서 하나 유형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유형을 한번 가볼 텐데, 첫 번째 유형은 출제 빈도수로 따지면 150% 정도 되겠지? 한 회당, 모의고사 한 회당 2문제 나올 때 대부분 2문제가 나온다고 봐. 그래서 이게 종합적인 감상인데, 현대시 지문하고 시가북화 지문에 가나다 또는 가나의 맨 밑에 나와 있는 문제가 이 종합적인 감상 문제 되는 거야. 이 종합적인 감상 문제를 왜 종합적인 감상이라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얘는 주제 내용, 해석한 내용뿐만 아니라 여기와 관련된 표현법과 관련된 걸 같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종합적인 감상이고, 또 하나의 작품과 연결된 게 아니라 다 이렇게 3개의 작품 연관시켜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종합적인 감상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 구성 자체를 봐야 되잖아. 일단 문제 구성을 보면 작품이 일단 2개에서 3개가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2개에서 3개가 이루어져 있고, 선택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과 뒤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 앞에 부분은 뭐가 되어 있냐면, 앞에 부분은 표현법, 뒷부분은 이런 표현법을 인해 얻어지는 효과, 이렇게 돼 있어. 문제 구성이. 그래서 문제 구성은 작품은 2개나 3개가 연결되어 있고, 선택지는 앞과 뒤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은 표현법이고 뒷부분은 효과고,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풀 때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겠지. 일단 작품이 3개씩 나오니까 3개를 동시에 읽지 말란 말이야. 3개의 작품을 3개 동시에 읽으면 가장 적절한 게 골라지는 게 아니라 임팩트 강한 걸 쓰게 돼. 이건 무조건 맞아. 그럼 자꾸 거기다 답을 쓰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임팩트 강한 걸 쓰기 때문에 풀이에서는 첫 번째 한 작품부터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선택지가 아까 표현과 효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 어디부터 보라고? 우린 기본적으로 시 해석을 한 다음에 이 문제를 보는 거잖아. 그렇다면 앞에 있는 표현법보다는 뒤에 있는 효과부터 보고 넘어가는 게 좋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문제는 무조건 어디부터? 효과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표현법을 보는 거야. 특히 표현법 중에 이거 좀 애매한 표현법이 있어요. 찾기가 좀 애매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애매해. 그러면 뒤에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표현법만 가지고 판단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 말 자체는 2개를 먼저 보는 게 뭐가 중요하냐? 둘 다 보는 게 중요하지. 근데 순서대로 보게 되면 요걸 자꾸 안 봐. 요것만 보고 답을 쓰는 경우가 생겨서 틀리고 나서 너무 좀 황당한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뒤에 걸 먼저 보잖아? 앞에 걸 안 볼 수는 없어. 그래서 웬만하면 뒤에 있는 효과부터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표현법을 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풀이하는 거고.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시험장 들어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해놔야 돼. 얘는. 그래서 미리 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선지 개념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지. 무조건 선택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3개념. 3개년치 선지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3개년치 선지를
개념이 들어간 걸 따지면 이런 문제라든지 표현법 문제라든지 소설에서 서술상 특징 문제 있잖아. 이 문제를 3개년치를 보면 6구수능, 6구수능, 6구수능 3개년치 9개를 보잖아. 그럼 거기에 나온 선택지가 한 160에서 한 170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내가 세봤어. 할 일이 없어서. 160에서 7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겹치는 거 빼고 또 너무 쓸데없는 거 빼고 개념 자체가 안 나와 있는 것들 빼고 하면 보통 한 60에서 한 70개 정도가 되거든. 그러면 60에서 70개 정도의 선택지만 잘 정리해 놓잖아. 그러면 이 문제는 틀릴 리가 없어. 시간도 훨씬 줄어들고. 그래서 얘는 준비는 문제는 시험장 가서 풀지만 준비는 시험장 밖에서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오늘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했잖아. 그게 여기 있는 선택지들을 선생님이 정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방법까지도 같이 알려주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야. 그럼 선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선지 정리할 때는 이 단순 개념 정리는 좀 안 되는 것 같아. 단순 개념 정리해도 안 돼. 왜? 개념을 알아도 틀리는 경우 진짜 많아. 야, 감정기입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감정기입을 못 찾아서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단순한 개념 정리가 아니라 정리할 때 뭐? 찾는 법을 정리하는 게 맞아. 찾는 법. 아, 이건 본문에서 이것만 있으면 돼. 이건 본문에서 뭐만 찾으면 돼. 이런 것들을 좀 찾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자, 다시 푸는 방법은 가나다니까 한 작품부터 보는 거고, 어디서부터? 뒤에서부터 풀어가는 거야. 그리고 얘는 시험장 밖에서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3개년치. 그래서 선생님 이제 보통 노트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노트는 개념이 아까 말 60에서 70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노트는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에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 거? 그러면 충분해. 그러니까 물론 문학에서 정리할 건 개념뿐만 아니라 어떤 작가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또는 고전시가에서 나오는 어휘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리하겠지만 그런 정리도 이 정도 사이즈에 한 40페이지 정도면 되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오늘 수업하면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걸 노트에다 예쁘게 옮겨줬고 또 다음에 정리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면 훨씬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작품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일단 이제 김시슬의 유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장르가 뭐냐? 읽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잖아. 이 종합적인 감상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표현법도 중요하지만 이제 작품 해석 중요하니까. 이거 장르가 뭘까? 요렇게. 원래는 이게 원문이야. 이게 원문이고 이렇게 써놓으면 수험생들이 아무도 못 알아먹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현대어로 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원문. 그러면 장르를 판단할 땐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뭘로 판단했어? 얘로 판단해야 되겠지? 자, 이거 장르 뭘까요? 뭐야? 한시입니다. 한시. 그래요. 한시. 그래서 수능에서 한시의 종류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게 절군지, 율신지, 한시의 종류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 대신 한시를 읽을 때는 유의점만 따져보면 돼. 한시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 한시를 무조건 2행씩 잘라서 읽으면 돼요. 2행씩 끊어서. 그러니까 시상을 이행씩 끊어서 읽어야 돼. 이렇게 하면 실패 안 합니다. 한시는. 8줄짜리든 10줄짜리든 변형된 한시는 뭐 20줄짜리도 있거든요. 대부분 다 2행씩 잘라서 읽으면 해석하는데 전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 청평사의 나그네 봄산을 마음대로 논이네 한번 생각하는 거지. 아, 청평사의 나그네가 봄산을 마음대로 논이나 보다. 고요한 외로운 탑에 산새 찌적이고 흐르는 작은 내 꽃잎 떨어지네. 여기 탑에 산새가 울고 냇물에는 꽃잎이 떨어지는구나. 좋은 나물은 때 알아 돋아나고 향기로운 버섯은 비 맞아 부드럽네 라고 했죠. 나물이 막 돋아나고 버섯은 좀 부드럽게 피어있고 이렇게 되네. 시읍절이며 신선 골짜기에 들어서니 나의 백년 근심이 사라지네 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시 읊으면서 거기를 보니까 근심이다 사라지네 라고 되어 있죠. 내용 하나도 어려울 거 없죠. 그러니까 이건 고전 시가는 어디서 끊어 읽느냐도 작품을 해석하는데 되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한시는 2행씩 끊어 읽으면 돼. 됐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야 돼? 바로 개념으로 가는 거지. 선택지로 문제 푸는 거야. 항상 문학은 하나 작품 해석하고 나면 그것과 관련된 걸 싹 다 정리하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건 종합적인 감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자, 선택지 구성은 자르라고 했죠? 이렇게 톡에 옮기며 내세워 사용하여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볼 때 어디서부터 보라? 뒤에서부터 보는 거. 그리고 개념이 나오면 내가 개념 공부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이거야. 어설프게 알고 있는데 내가 시험에 맞췄어. 이게 제일 위험해.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정확하지 않은데 문제를 풀어서 맞췄어. 그럼 그게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개념 정리는 정확하게 하는 게 좋아. 자, 뒤에서부터 가볼 거예요. 이 작품에는 교훈적 의미가 있습니까? 규야, 교훈적 의미 있니 없니? 이거 자체도 확답을 못 갖겠는 거야. 아, 교훈적 의미가 어디까지가 교훈적 의미지? 이렇게. 그래서 자꾸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개념 정리는 다른 게 아니라 경계선을 명확하게 만드는 거야. 여기까지는 교훈적인 거, 여기까지는 교훈적이 아닌 것.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는 그 개념이 경계선 근처에 있으면 어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고전시 가서 교훈적 그러면 대부분 다 뭐가 되겠니? 유교적인 거야. 유교적인 내용이 돼, 주로. 그러면 유교적인 내용이면 충, 효, 뭐 절개라든지 뭐 형제 간의 우애, 뭐 친구 간의 유심, 믿음이 있어야 되죠. 친구 간의 뭐 형제 이렇게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다가 플러스 학습에 정진하자,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게 된다는 거야. 자, 다시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보면 이 작품은 교훈적 의미 있어 없어? 없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개념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 그래서 얘는 X. 뒤에 거부터 볼 거니까 굳이 자연물의 속성 확인할 필요 없죠? 이렇게. 그럼 2번 선택지로 가볼까?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지. 이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태도는 뭐니? 자연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거지. 그걸 나타낼 때 서류적 표현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서류적 표현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류적 표현 없죠? 그럼 얘도 X. 뭐 서류적 표현까지 정리해 주세요. 그러진 않겠죠. 그죠? 그러면 안 돼. 다음. 여기서 그 다음에 심리 변화가 나오는데, 심리 변화. 뒤에 건 먼저 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물어볼게요. 여기 심리 변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선생님, 앞에서는 좀 좋아하고 뒤에서는 기뻐하고 그 다음에 좀 행복해 하는데 이것도 심리 변화가 아닙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심리 변화는 좀 극적인 변화를 말해. 그러니까 심리 변화는 반전, 절망에서 희망, 슬픔에서 기쁨, 이 정도까지의 심리 변화를 말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긍정적인 것, 긍정이 아니라 긍정. 긍정적인 감정에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거나 부정적인 감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이겠지. 이런 것들이야. 자, 심리 변화는 안 나왔으니까 얘도 틀렸죠? 근데 얘를 볼 필요는 없겠지. 하지만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거야. 여기서는 두 가지 측면을 따로따로 봐야 돼. 첫 번째가 시선을 옮기는 거하고 먼 경치에서 가까운 것, 요거 두 개를 따로 볼 거야. 자, 먼저 가볼게요. 먼저 시선 이동. 선생님, 시선을 옮긴다 그랬는데 시선을 이동한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고. 자, 시선 이동이에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이게 찾는 방법, 시선 이동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냔 말이야. 작품에 나와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자, 그럼 대놓고 물어볼게요. 시선 이동이 있습니까? 김시습의 유객에 시선 이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혁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는 같은 게 뭐야. 자, 시선 이동의 개념을 볼게. 시선 이동은 헷갈리면 안 돼. 화자가 직접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시선 이동이 나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야. 직접 바라보는 대상이어야 돼. 아, 나 순대 먹고 싶다. 아, 떡볶이도 먹고 싶다. 이거 안 돼. 나 어린 시절 고향 생각해보면, 아, 우리 집 옆에는 우물가가 있었던 것 같고, 우물 옆에 상소가 있었던 것 같아. 이거야. 이것도 주된 설명 방법은 회상인 거야. 그러니까 회상의 내용이 시선의 이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그래서 화자가 직접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져야 돼. 그러면 다시 여기서, 그럼 화자가 직접 바라보는 대상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맨 처음에 화자가 직접 바라보는 대상 뭐 있지? 어떤 거? 나그네? 요 나그네는 좀 빼자. 요거 나중에 좀 설명해 줄게. 나그네 빼고, 그 다음 거. 외로운 탑. 산세는 지저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지저귀는 거 좀 애매해. 그러니까 탑이면 돼. 그 다음. 꽃잎. 냇가의 꽃잎. 그 다음. 나물, 버섯.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얘는 시선의 이동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느낌으로만 가면 안 돼. 이렇게 명확하게 찾아야 돼. 이건 시선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선을 이렇게 찾는 거야. 찾는 방법 알렸지?
그러니까 화자가 직접 바라보는 대상을 체크해보고 그것들이 달라졌으면 그건 뭐가 있다는 거야. 시선 이동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원경에서 근경이죠? 이거? 그럼 여기서 달라지는 대상들 있잖아. 그 동그라미 친 대상들 중에 이건 유달리, 이건 무조건 멀리 있어야 돼. 이건 무조건 가까이 있어야 돼. 거리 구분이 누가 봐도 명확하게 되는 거 있니 없니? 없어. 그러니까 얘는 시선의 이동은 있지만 원경에서의 근경,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 이동은 없다는 거야. 근데 원경에서 근경으로 가면 이게 이제 이것도 원경에서 근경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선생님이. 일단 첫 번째가 멀리 있는 원경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근경을 먼저 보는 거야. 여기가 눈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도 있다? 멀리서 보잖아. 멀리서 보면 어떻게 되니? 시야가 넓지 되게.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는 시야가 넓어. 산을 보이다가 그 다음에 좀 더 가까워지면 나무가 보이다가 좀 더 가까이면 나뭇잎이 보이겠지. 이런 것도 뭐라고 본다고? 원경에서 근경으로 본다는 거야. 그래서 시선 이동은 이렇게 두 개. 됐지? 어쨌든 얘는 답은 아니니까 얘는 틀렸죠. 다음 4번 선택지. 자, 여기 내적 갈등 나옵니까? 바로 물어볼게요. 내적 갈등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심이 사라졌으니까. 그죠? 선생님, 근심이 있어야지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소리는 안 통해. 왜냐면 항상 문학은 이렇게 뭐뭐 한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얘도 근심이 풀어진다고 했으니까, 사라진다고 했으니까 사라지는 원래 근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심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한 문학은 끝이 없어. 그래서 오히려 비문학보다 문학이 명확하게 떨어뜨려야 돼. 그럼 여기서 이 부분에서 근심이 있어요 라고 말해야 돼. 그걸 찾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나마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외로운 산새란 말이야. 그지? 그럼 외로운 산새는 내가 외로운 건 아니거든. 한 마리의 산새고 화자의 전반적인 정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없다. 알지? 근심이 사라지네 라고 했으니까 있으니까 사라지는 거죠. 안 돼. 근심이 있다는 얘기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명시돼 있어야 돼. 이렇게. 그 다음 또 개념 하나 정리해보면 자신을 객관화한 표현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것도 중요하니까 적을게요. 객관화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라고도 하냐면 대상화라고도 합니다. 객관화, 대상화. 좀 더 풀어볼게요.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화자 자신을 다른 사람인 것처럼 화자 자신을 다른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야, 선생님 어렸을 때 얘기해줄까? 선생님 말이야, 어렸을 때 말이야, 동네 천재 소년이 하나 있었지 말이야. 이렇게. 그럼 나는 어렸을 때 천재 소년이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그걸 뭐라고 해? 어릴 때 천재 소년이 하나 있었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나를 다른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 이걸 객관화, 대상화라고 하지. 그럼 이 본문에는 객관화, 대상화 있어, 없어? 그래. 그래서 나그네를 아까 내가 잠깐 멈춰놓자라고 말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나그네를 바라보고 있었잖아. 그지? 그러면 나그네는 대상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시 전체를 읽어보면 화자 자신이 나그네라고 볼 수 있지. 그렇게 된다면 얘는 자신을 다른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대상화, 객관화가 되는 거야. 객관화 이해됐지? 이렇게. 근데 요게 객관화, 대상화가 화자 자신을 다른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지만 좀 더 심화돼 가면 이렇게 돼요. 가족을 타인인 것처럼 표현한 것도 돼요. 가족을 타인처럼 드러내는 것. 이렇게 보자. 그 유치원의 귀고라는 작품인데 이렇게 돼요. 고향에 내려가면 농부의 아내가 있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농부의 아내는 누군데?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농부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딸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동생. 물론 동생은 남처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해. 그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걸 농부와
그의 아내와 어린 딸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이것도 역시 가족을 타인처럼 드러내는 거. 이것도 객관화 또는 대상화라는 말을 쓸 수 있죠. 이렇게 돼. 어쨌든 얘도 틀렸죠. 왜? 일단 내적 갈등부터 없어요. 그 다음 5번 선택지. 답은 5번. 일단 5번 뭔지 모르지만 5번. 시기에 부합하는 자연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뭘 통해서?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라고 했지. 자, 계절 언제입니까? 봄산이죠. 자, 봄산과 어울리는 풍경 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거 뭐 있죠? 꽃잎, 또 나물과 버섯 이것들이죠. 그럼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선생님, 나물하고 버섯은 여름, 가을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꽃은 겨울에는 없니? 그잖아. 이렇게 뭐란 말이야.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가 나오지. 봄산. 그지? 봄산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게 봄과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 그건 보면 되는 거야. 봄과 아주 잘 어울리죠? 그 답은 5번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아무리 수능이라 하지만 머릿속에 개념과 의미가 명확하면 대부분은 한 번에, 대부분은 아니겠다. 그러니까 60, 70%는 한 번에 답이 나오고 나머지 것들도 오지선다가 이지선다 정도는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고 정확하게 풀려면 평소에 개념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 완벽하게 돼 있어야 돼. 그래서 필기를 하고 나서 틈 날 때마다 그렇잖아. 재미없는 수학, 지겨운 영어 이런 거 하다 좀 지겨워지면 그럼 우리 행복한 국어 노트나 한번 볼까?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넘겨보는 거야. 그렇게 되면 좀 되니까 노트 정리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래도 나 작품 안 할 수는 없죠. 나 작품 고정이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게요. 윤리유곡이에요. 윤리유곡 제목 한번 보고 아마 이게 고전은 대부분 EBS가 출전이 될 거니까 EBS 거 보면 될 거고 오늘 선생님 교재가 한 권이 덜 나가서 한 권이 덜 나간 게 수능 특강 EBS 그 고전 정리하는 책이 하나 더 있거든. 근데 이걸 왜 책이 없냐면 배송을 여기다 하지 않고 대치동으로 배송했어. 거기 너무 급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책을 자꾸 안 가지고 오게 돼. 무거우니까. 그래서 그 책은 선생님이 월요일에 가서 가져와서 클리닉 때 주던지 아니면 다음 시간에 주도록 할게. 그래서 고전은 그러니까 수특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교재로 나가는 거고 수능 완성에 있는 것들은 선생님 따로 프린트를 해서 줄게. 그래서 고전은 기본적으로 뭐만 하면 돼? 해석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요거 한번 해석 가볼게요. 도연명이 죽은 후에 또 연명이 나다니 이런 뜻이야. 그럼 도연명이 죽었어. 근데 또 도연명이 태어났대. 그치? 그럼 뒤에 나온 도연명은 누굴 뜻하겠니? 도연명이 죽었는데 또 도연명이 나타났대. 뒤에 읽어볼까? 밤마을 옛 이름이 때마침 같구나야. 밤마을. 아까 율리라고 했잖아. 밤율자에 마을 있잖아 말이야. 밤마을의 노래니까 도연명이 있던 것도 밤나무골. 내가 있는 것도 밤나무골. 그래서 도연명이 죽었는데 도연명이 또 태어났어. 마침 이름도 같아. 수절 전원이야. 그와 내가 다르겠는가? 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사는 것이 그 사람과 내가 다르겠는가? 이거지. 그럼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도연명은 누구를 말해? 화자 자신을 말하겠지. 그럼 얘도 뭐라고 볼 수 있겠냐? 대상화 객관학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얘도.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누가 돼? 화자가 되는 거지. 좀 더 읽어볼게요. 삼공이 귀하다는 들 강산과 바꿀 소냐라고 했어요. 삼공, 그 다음에 강산은 동그라미로 합시다. 삼공, 삼정승이겠죠? 얘는 뭘 상징하겠니? 자의정, 우의정, 정의정이니까 부기, 공명, 얘네들을 상징하는 거고 세속적 가치가 되겠죠. 세속적 가치. 강산은 자연이 되겠죠? 이렇게 서로 대조된 거고.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싯대 흙 던질 때, 야, 아무리 삼정승이 좋아도 이 자연과 바꾸겠니?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싯대에다가 흙 던질 때 이 몸에 맑은 흥을 가지고 만호우인들 부러우랴 라고 나와있지? 만호우로 부럽지 않다는 얘기야. 이 만호우도 뭐가 되겠니? 세속적 가치란 말이야. 이게 부럽지 않다라고 나왔어. 그럼 얘는 무슨 법인데? 서리법이지? 그러면 이게 여기 마지막 구절 있잖아. 요게 어떤 선택지냐면 이게 이 선택지야. 서리적 표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게 나오지? 이 선택지 있지? 이게 요 선택지인 거야. 이렇게. 이 사람은 자연과 함께 하고 있잖아. 쉽지? 그 태도를 뭘 통해서? 부러우랴 서리법을 통해서 나타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다음.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 다 주워내던지고 한 필의 말로 추풍에 채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새에 놓였다고 이대도록 시원하랴 이런 뜻이야.
이거 뭐냐면 내가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니까 세속적인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다 던지고 한필의 마로 가을바람에 채를 쳐서 돌아왔어. 이리야!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묶인 새가 놓였다고 해서 이만큼 시원하겠니? 라는 말이야. 내가 벼슬을 그만두고 시골에 내려온 건 묶인 새가 풀린 것보다 더 시원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지. 무슨 법? 서리법 말고 또 VS야. 메인 새, 놓인 것. 내가 추풍에 채쳐 돌아오는 것. 비교법. 뭐뭐 보다 하니까 비교법. 이게죠. 그러니까 여기 무슨 법이 있었다? 여긴 비교법. 비교법 있었죠? 새 버들, 가느다란 버들가지 꺾어 낚은 고기를 꿰들고 술집에 찾으려 낡은 다리를 건너가니 온 골짜기에 살구꽃이 젖사이니 갈 길을 몰라 하노라. 온 길에 살구꽃이 활짝 다 떨어진 거야. 아, 갈 길 정신 못 차려. 와,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자, 살구꽃, 계절적 배경이 언제라고요? 살구꽃은 계절적 배경이 봄인. 노래도 있잖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게 고향의 봄이잖아, 노래가. 복숭아꽃, 살구꽃, 이렇게. 아, 물론 그것 때문에 아는 건 아니고. 그래서 보통 열매가 있는 나무의 꽃은 다 무슨 꽃? 봄꽃입니다. 열매가 있는 나무의 꽃은 다 봄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살구꽃이 젖사이니 갈 길을 몰라 하노라 라고 되죠. 다음. 최행수, 쑥다림, 야, 쑥 다려와. 조동갑, 너는 꽃 다려와. 닭찜, 개찜, 올벼 점심은 날 시키면 돼. 매일에 이렇게 지내면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라고 나왔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의 답은 나왔지만 계절을 드러낸 시어를 사용하여 시기에 부합하는 자연의 모습을 구체하고 있다. 어디겠어요? 그래요. 살구꽃이 쪄서 골짜기를 가득 메우니까 내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느라 거기가 봄인 거야. 선생님 저 위에 보면 추풍도 있으니까 가을 아닙니까? 라고 말하잖아. 근데 얘는 이거 장르가 뭐지? 장르가 뭐예요 이거? 시조가 몇 개 있어? 여러 개 연결돼 있잖아. 무슨 시조? 연시조. 연시조는 내용이 연결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을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부분은 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봄에 살구꽃이 진 모습을 구체화해서 나타냈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푸는 거야. 자, 다음. 이렇게 문제 풀어봤어요. 일부러 개념을 많이 해주려고 선생님이 최대한 개념을 많이 해줘야지 너네가 정리할 때도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에다 시간을 많이 쓰는 거야. 자, 다음 가보자. 유치원에 경희는 이렇게 나의 신변에 있었도다 라고 했어요. 경희. 평소와 다른 것을 보면서 놀라움이겠죠? 그냥 놀라움이라고 합시다. 놀라움은 이렇게 나의 신변에 있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현대시에서 좀 까먹었을까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한번 편하게 읽어봐. 시해석은 내가 할게. 자, 갑니다. 화자는 누구요? 시에서 화자는 항상 누구야? 나. 표면에 드러나 있습니까? 안 드러나 있습니까? 안 드러나 있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도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자, 그럼 또 하나 가볼게요. 항상 시 해석할 때는 패턴이 있어야 돼. 정확한 패턴이 있어야 돼. 화자를 찾았지? 그지? 이건 아무래도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럼 화자의 현재 처지나 상황을 따져봐야 돼. 화자는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이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따질 때는 질문을 잘 던져야 돼. 현재 어떤 상황이니? 라고 물어보면 답을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현재 나의 시공간적 배경은 어떤지 또는 현재 상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보는 거야. 여기서 포인트는 현재란 말이야. 자, 현재 나의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어디에 있어요? 나 지금?
저녁 한길이자 초생달 끝에 꿈같이 비껴있고 나오죠.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를 기다리려고 큰 길에 나와 있는 거야. 요게 나의 처지야. 그지? 그럼 나의 처지인데, 그럼 여기서 주변 상황은 초생달과 저녁길이잖아. 근데 초생달과 저녁 풍경이 좀 더 있을 수 있잖아. 그럼 현재 내가 바라보는 풍경을 좀 더 적어봐야 되겠지. 어떤 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뭘 보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우리 집 머리에 뭐가 있는 거야? 북두성자가 있는 거야. 이렇게. 시를 해석할 때 시가 잘 해석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비유적인 표현 때문에 그래. 여기서 해석할 때도 그 찬란한 보국이 신비로운 표대처럼 지키고 있네. 이거 빼버리자고. 그냥 우리 집 옆머리에 북두성자가 있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좀 더 시답게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쓴단 말이야. 이게 더 어려워. 그래서 시 해석할 때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 오히려. 그럼 더 잘 해석해야 돼. 우리 집 머리에 북두성자가 있다는 거지. 그지? 딱 보면 기다리고 있는데 딱 보면 우리 집에 북두성자 다 그리는 거야. 그걸 보면서 이 사람 무슨 생각합니까? 무슨 생각하죠? 그래서 도란도란 이루어지는 의고한 단란을 밤마다 이렇게 지켜주고 있구나. 누가? 저 북두성자가 우리 집의 단란함을 지켜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야? 아이야, 빨리 집으로 돌아와.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 집으로 가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됐지? 그죠? 이 작품은 간단한 거야. 아이가 아직 안 들어왔어. 가출했나? 가서 아이를 기다려 밖에 나갔는데 북두성자가 우리 집을 다 비춰주고 있는 거야. 근데 왠지 저 북두성자가 우리 집의 단란함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 아이야, 빨리 와. 우리 집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작품이죠. 됐죠? 이렇게 딱 정리됐습니다. 좋아, 다음. 그러면 또 짜잔 선택지를 가보도록 합시다. 하나의 공통점이니까 항상 이렇게 자르라고 했죠? 자르고 이렇게. 뒤에서부터 가볼게. 주제의식 강조하고 있다. 얘는 볼 것도 없죠. 주제의식 강조 안 하고 있는 시가 없을 거니까 바로 갑시다. 청명어미 나왔나 안 나와요? 있죠? 어디 나옵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나오죠. 청명 나옵니다. 왜 혼자 신났지? 다음 시어의 의미 부가 얘도 볼 필요 없죠? 얘도 앞에 거 봐야 되겠죠? 특정한 시어 반복 맞습니까? 특정한 시어 자, 특정한 시어 반복되는 거 뭐 있어요? 이것도 개념 잘 모르면 시어는 한 단어를 말합니다. 한 단어 또는 한 어절 이거가 되겠죠. 자, 똑같은 단어 반복되는 거 있죠? 뭐 있어? 북두성자. 맞네.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시상이라는 말을 또 하잖아. 선생님, 시상이 떠올라요? 라고 말하지. 그러면 시상은 주로 뭘 나타내냐면 시인의 생각이나 상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시인의 생각이나 상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시상은 시적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좀 더 쉽게 할게요. 그냥 이거 시의 내용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시상이 마무리됐다라는 얘기는 시의 내용이 끝났다라는 거겠지? 그럼 시의 내용이 끝나는 부분은 어디겠니? 맨 마지막이겠지? 맨 마지막이 뭘로 끝난 거야? 명사로 끝난 거다. 명사로. 근데 가끔 헷갈리게 여기 있는 명사가 요걸 달아 뭘로? 명사형으로 끝났다라는 경우가 있어. 명사랑 명사형이랑 구분해야 된다. 요거. 자, 명사로 시상 끝냈습니까? 아니죠? 가자로 끝나죠. 청유형 어미로 끝나니까 틀렸고 X. 수미상관 방식을 사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수미상관이 있으면 구조적 안정감은 100%니까 수미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X.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촉각적 심상의 대비 선택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대비 찾는 방법부터 한번 가볼게요. 대비는 선택지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대비가 될 거야. 대비는 다른 말로 정리해 볼게요. 대비는 서로
서로 다른 대상을 견주는 것이죠. 서로 다른 대상인데, 그런데 시에서는 대비랑 대조랑 같이 보기도 합니다. 그럼 대비는 좀 더 가볼 거야. 이때 말하는 대비는 두 가지 대비가 있어요. 대비는 명시적 대비하고 vs 암묵적 대비가 있어요. 암묵적 대비라는 건 본문에 나와 있진 않아. 하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대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명시적 대비는 대비가 두 대상이 명확하게 다 드러나 있는 경우를 말해. 그러면 문학에서 말하는 대비는 명시적 대비, 암묵적 대비 중에 어떤 걸 뜻하냐, 어떤 걸 말하냐면 바로 명시적 대비만을 말해. 그래야지만 문제에 뭐가 없어? 논란이 없어. 그럼 명시적 대비는 뭐다? VS로 가야 돼. 무조건 VS. VS. 얘도 분명히 존재해야 되고 얘도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다른 이거 암묵적 대비를 해보면 돼. 자, 선생님 주희야 이렇게 보면 되지. 우리 예전엔 좀 친했었던 것 같은데, 자 대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예전에 좀 친했었는데. 이런 대비를 무슨 대비라고 불러요? 암묵적 대비라고 불러요. 명시적 대비는 두 개의 모습이 다 있어야 돼. 한쪽만 있으면 안 돼. 야, 우리 예전에 친했었는데. 아니야. 야, 우리 옛날에는 친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안 친하지? 이렇게 나와야지 대비인 거야. 이게 명시적 대비. 두 대상이 명확하게 존재해야 돼. 이게 명시적 대비. 그러면 대비를 찾을 때는 어떻게 찾냐면 기준점을 먼저 잡아야 돼. 기준점. 기준점. 누들래. 야, 우리 반에 반대되는 성격 두 명 일어나봐. 그럼 서로 눈치 봐. 내가 누구랑 다르지? 뭐, 막 눈치 본단 말이야. 사진 한 사람 딱 집어. 야, A랑 반대되는 손 들어. 그럼 옆에 있는 애들이 쟤 찝을 수 있단 말이야. 기준점이 명확해야지 나머지 걸 고를 수 있어. 그래서 찾는 법은 첫 번째가 기준점을 잡아야 돼. 기준점 어디서부터? 나,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현재와 과거의 대비, 그럼 어디? 지금부터. 공간의 대비, 그럼 어디? 여기부터. 인간과 자연의 대비, 그러면 나부터, 인간부터, 이렇게. 나, 여기, 지금. 기준점 잡고 나서, 찾는 법은 뭐, 기준점부터 잡으면 나머지 것들은 아주 쉬워지죠. 여기 촉각적 심상의 대비라고 했잖아. 뭐, 이건 기준점 아무거나 잡아도 되잖아. 자, 촉각적 심상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촉각적 심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오래 생각할 일이야? 없죠? X. 이렇게 돼요. 그럼 답은 몇 번 중에 몇 번이? 1, 2번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센스 있는 학생이라면 바로 어딜 봐야 되겠어? 나를 봐야 되겠지. 야, 바로 나를 봐봐. 어떤 게 더 찾기 쉬울까요? 둘 중에. 청형이 훨씬 찾기 쉽지. 종결음이니까. 자, 청형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야. 청명. 끝에 종결음만 보면 되죠. 없죠? 그럼 얘는 X야. 다음 몇 번? 2번이 되겠지. 여기서는 아마 계란이요. 계란. 달걀이 계란이 아니라 달걀. 달걀이 두 번 이상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어. 그럼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려면 결국 개념이 얼만큼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느냐. 그리고 얘는 시험장 들어가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시험장 밖에서 이미 다 준비해 갈 수 있지. 이건 얼만큼 내가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쉬워지는 거야. 이렇게. 자, 됐어요? 요건 뒤에 작품은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 작품. 자, 이 작품 가볼게요. 신동엽의 새로 열리는 땅. 요거 한번 가보자. 신동엽의 새로 열리는 땅. 신동엽, 안녕하시렵니까? 신동엽 한번 작가 정리만 한번 가볼까? 신동엽 워낙 또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니까. 신동엽은 언제쯤 활동했던 사람일까요? 신동엽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입니다. 이렇게. 선생님, 보니까 신동엽 1970년대 죽었던데요? 선생님 왜 80년대 초반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잖아. 이건 이 사람이 진짜 활동했던 시기를 아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주류 시 스타일을 따랐다라고 본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를 우리가, 그러면 시대를 먼저 적었어. 그 다음에 신동엽의 현실인식이 있을 거야.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196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어떤 세상이라고 인식했냔 말이야. 어떤 세상이라고 인식했느냐 라고 본다면 첫 번째는 이게 독재와 억압의 시대라고 규정했어. 독재. 억압의 시기라고 규정을 한 거야. 억압의 시기. 이것만 한 게 아니야. 또 두 번째 이 사람은 분단, 현실인식이 분단의 시기라고 본 거야.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당시 세계를 이렇게 봤잖아?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시를 썼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신동엽이 바라는 시는 여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성향. 통일 억압의 시기였으면 뭐에 대한 열망? 민주화에 대한 열망. 분단의 시기였다면 뭐에 대한 염원? 통일에 대한 염원. 이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 작품도 있고요. 그래서 신동엽의 가장 대표작이 뭐가 있죠? 신동엽의 가장 대표작. 얘기봐! 신동엽의 가장 대표작. 야, 그냥 새로 열리는 땅이라고 하던가. 신동엽의 대표작은 껍데기는 가라. 거기서 말하는 껍데기가 뭐가 되겠니? 저는 독재, 억압 또는 이제 남북 분단 이런 걸 다 포함시킬 수도 해요. 껍데기는 가라. 작품. 신동엽입니다. 이 사람은 신동엽 얘기를 조금 해보면 신동엽은 좀 이제 문학의 특징이 그거잖아. 뭐 작가와 관련된 거라든지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을 수 있잖아. 좀 지겨우면 한 번쯤 하고 가는 거 나쁘지 않고. 신동엽은 학도병 출신? 그러니까 이제 전쟁 있잖아. 전쟁이 났을 때 학도병으로 참전을 합니다. 그러면 학도병이면 이제 학생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거잖아.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은 학도병들이 죽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죽었을까요? 대부분 학도병들이. 전쟁에 나가서 학도병이 많이 죽었대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겠니? 그치? 전쟁에 총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하잖아. 아니에요. 학도병 출신들은 전쟁에 나가서 뭘로 가장 많이 죽었냐면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고 얼어 죽고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쟁을 할 때 군수물자 이렇게 다 지원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밑에 있는 사람은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얘네 뭐 먹냐? 학도병이 뭐해? 산에 가서 개구리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민물에서 가재 잡아먹고 이렇게 살았어.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 병에 걸렸어요. 갑각류를 잘 안 익혀 먹으면 생기는 병. 간 디스토마?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거 걸려. 그러니까 전쟁 때 그런 민물개를 먹을 때 잘 다 익혀 먹지 않은 상태로 먹어가지고 그랬던 간 디스토마. 고생했다고 합니다. 자, 요런 사람이에요. 그럼 요런 거 보면 이 작가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겠죠? 자, 제목 한번 볼게요. 알고 봤어. 제목을 봤어. 새로 열리는 땅이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새로 열리는 이 땅은 어떤 세상일 확률이 높겠냐? 그지? 긍정적이지. 그럼 이 작가의 삶과 연결되면 통일, 또 독재와 억압이 없는 이런 것들이 되겠지? 그래, 그런 땅이 열리기를 바란다라고 보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 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또 편하게 읽어봐요. 자, 됐죠? 가보자. 화자는 누구? 나. 여기는 나 있니 없니? 화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상황을 한번 따져보자고.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뭐 시공간적 배경을 보든 현재가 제일 중요하니까. 상황이 긍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죠? 일단 신동엽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현실 상황은. 그럼 어떤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부정적이라는 걸? 부러진 허리? 정전지구? 그쵸? 초연? 이런 상황이에요. 실은 고드름도 되긴 하거든요. 이거 냅둬 봅시다. 이렇게까지만. 그러면 항상 시에서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주제를 드러내 특정 상황과 상황을 설정하잖아. 근데 특정 상황뿐만 아니라 그거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해서 또 다른 상황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게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의 가정이 가장 대표적인 작품 혹시 말했는데 선생님 기억하고 있나요? 선생님이 말한 거? 바로 김소월의 진달래꽃이에요. 진달래꽃의 주제는 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이거란 말이야. 그죠? 나는 널 겁나 사랑해. 그래서 네가 날 그래서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이야.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나 너 얼마큼 사랑하는 줄 알아? 얼마큼 사랑하는데 만약에 네가 날 버리고 떠나가잖아? 그럼 나 그냥 보내줄 거야. 이거야. 상황의 가정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낸 거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시를 보면서 느끼는 게 항상 느끼는 게 그 제목의 주제가 이별의 정안이거든요. 그게 정말 이별의 정안인가? 이별을 안 했는데? 이별의 상황을 자꾸 가정하는 거잖아. 남자라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나 안 떠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 네가 떠난다고 했을 때 나 안 떠난다고. 아 좀 가만히 있어봐. 누가 떠난대? 그런다고 가정 이러실 거면 헤어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떠난다고 가정했을 때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정이 나와.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한다면 하루에 너의 손목을 싸진다면 또 부러진 허리를 껴건지다 보면 또 피다순 쭉지 잡고 너의 눈동자 고개를 넘으면 또 고동치는 젖가슴 뿌리 세우고 치솟는 살림을 거니 노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다 뭐니? 뭐만 하다 보면 다 가정이고 조건이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너의 손을 싸지면 이게 되게 상징적이잖아. 하루에가 뭔지 몰라. 뭘 상징하는지. 하루에 너의 손목을 싸지면 부러진 허리를 세우다 보면 뭐만 하다 보면 이렇게 상황이 가정인 거야. 그럼 가정이 됐지.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져? 고두름은 녹아버리고 역사는 철철 흘러가 버리고 정전지구는 농사짓기 좋은 땅이 되고 새벽이 열려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바람직한 세상, 좋은 세상이 열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가볼게요. 역사는 흘러가 버린다라고 했잖아. 그럼 역사는 흘러가면 무조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갈까? 아닐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런데 역사는요, 항상, 문학에서만큼은 역사는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대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으로 가잖아? 그럼 어떤 표현을 쓰냐면 역사에 역행한다라든지 역사의 수레바퀴가 멈췄다라든지 그지? 뭐 멈췄다, 역행했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래서 문학에서 역사가 흘러간다는 얘기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멈췄던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간다는 얘기는 그동안 부정적인 상황에서 바람직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봐도 돼. 그러니까 역사는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작품 해석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바로 가볼게요. 개념. 이거 똑같아. 쭉. 이렇게. 어디서부터? 뒤에서부터. 대상의 의미 부가? 아, 몰라. 앞에 찾아봐야 되겠죠? 대상의 의마. 자, 바로 질문하죠. 작품에 의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너네 의인법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찾는 방법에서 자꾸 놓치는 거야, 뭔가를. 그러니까 바로 못 찾는 거야. 여긴 있어요. 있습니다. 명확하게 있어요, 의인법.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일단 후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허리, 풀의 허리는 사람만 있나? 동물도 있지 않나? 그지? 이거 의인법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거기 충분히 인정. 거기 말고 있어요. 그래. 아니, 손목 아니야. 아, 손목도 맞긴 한데. 아니, 그 더 쉬운 거를 놔두고 왜 자꾸 그렇게 뭐 구석구석 찾아. 이렇게 있잖아. 야, 답을 대놓고, 자, 여기 답이야. 그랬더니, 그 답 뒤에 가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찾고 있는 거잖아. 민영이 어디야? 아니, 또 손목 아니라니까, 손목. 아니, 손목도 맞는데. 뭐. 진짜. 대상의인화 가볼게요. 그러니까 요거 대상의인법은 다 아니까 우리가 이제 놓치는 것들. 요것만 나오면 무조건 의인법이다. 야, 인칭 대명사 인자 무슨 인자야?
그래, 사람을 칭하는 대명사야. 그럼 여기서 인칭 대명사 뭐 있니? 너. 누구한테 너라 그러냐? 해한테 너 그러잖아, 이거. 인칭 대명사잖아. 이거 무조건 의인법이지. 알겠어? 그래서 일단 인칭 대명사 쓰이거나, 인칭 대명사, 이것도 포함하는 말이긴 한데, 무생물 있잖아, 무생물. 무생물이라고 그러면 안 돼. 사물에 혹격조사를 붙이는 거. 사물에 혹격조사 붙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이 두 개가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똑같은 건 아닌데, 다시. 사물에 혹격조사를 붙으면 사물을 뭘로 설정한 거냐면 청자로 설정한 거야. 바람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 걔를 뭐로 설정한 거야? 청자로 설정한 거지.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사람밖에 없다. 선생님, 우리 걔는 말 알아듣는데요? 아니야! 그렇다고 걔랑 의사소통 하진 않잖아.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도 뭐가 돼? 의인화가 된다.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문학에서 말하는 사물은요, 사람이 아닌 것은 다 사물입니다. 동물도 사물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문학에서는 사람이 아니면 다 사물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얘 나오네요. 다음. 시적 긴장감. 일단 요거만 볼게. 봐봐. 요거만 볼게. 어조의 변화를 통해서 시적 긴장감이잖아. 만약에 어조의 변화가 일어났어. 그럼 시적 긴장감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시적 긴장감이 이게 많이 설명이 좀 어려워. 근데 설명하면서 사람이 주저하는 게 이 시적 긴장감으로 답의 옳고 그름이 판단되진 않아요. 근데 긴장감이라는 말을 알아야지. 긴장감은, 시에서 말하는 긴장감은 예상에서 벗어나거나, 그러니까 예상 흐름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이렇게. 자, 오늘 이제 규희가 공부 열심히 하고 말이야. 오늘 집에 몇 시에 갈 거냐? 집에 12시? 12시에 집에 딱 갔어. 근데 항상 평소에면 12시 띠띠띠띠띠리리 그러죠. 엄마가 가서 어영아 밥 먹었어? 이게 항상 이 말이 먼저 나오죠. 밥 먹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게 너무나도 익숙해. 근데 어느 날 가서 띠띠띠띠띠띠 하고 문 열었는데 조용해. 불이 싹 꺼져 있어. 이게 뭐지? 이게 긴장감인 거야. 그러니까 평소랑은 다른 거야. 예측에서 벗어난 거야. 흐름에서 벗어난 거야. 이게 긴장감이야. 그러면 시에서 이런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것도 너무나도 많아. 봐봐. 어조의 변화야. 어조가 이렇게 가. 이렇게 가겠구나. 갑자기 어조가 변해. 그럼 얘도 긴장감. 반어법. 좋대. 갑자기 싫대. 반어법. 역설. 이런 거. 도치. 이런 거 다 예상에서 벗어날 때 시적 긴장감. 그러니까 시적 긴장감 너무나도 많아. 이것 때문에 이건 맞는데 얘가 틀려서 아니야. 이런 경우는 없어. 앞에 걸 봐야 되겠지. 어조의 변화. 어조의 변화 가볼까? 어조는 뭘 어조라고 불러? 말투야, 말투. 그러니까 여기 말투, 글투야, 글투. 목소리야, 목소리. 그러니까 목소리 톤의 변화. 목소리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어조의 변화는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조의 변화? 이거 어조의 변화 있어, 없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어조의 변화 있니, 없니? 없다는 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항상 얘기했잖아. 어설프게 알고 있는데 맞추면 그게 더 문제라고. 어조의 변화. 말투의 변화. 그래서 일단 예전에는 선생님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학교 애들 이제 수업해 보잖아. 가장 위험한 답변이 있어. 어조의 변화 어떻게 찾냐? 선생님, 우리 학교 선생님이요. 종결어미로 파악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 종결어미는 똑같아도 어조가 다를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번 수능은 반드시 100점 맞겠다. 의지적 어조잖아. 그지? 이번 시험은 망했으니까 그냥 포기해야겠다. 뭐야? 체념적 어조잖아. 근데 똑같이 끝에 뭘로 끝나? 겠다로 끝나잖아. 종결어미로 파악하는 건 너무 위험해. 그러면 어조의 변화는 뭘로 파악하는 게 좋냐? 목소리 변화니까 얘는 화자의 정서라든지 태도의 변화로 보는 게 맞아.
이렇게. 그러면 이 작품에서도 화자의 정서나 태도의 변화잖아. 이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야? 이렇게 하면 좋은 세상 올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은 세상 올 거야. 이거지. 화자의 정서, 태도 변화가 없다는 거지. 그것도 변화도 선생님 좋아하는데 약간 더 사랑하게 됐고 아니라고. 어떤 극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어조의 변화가 이 작품엔 없다. 그러니까 얘도 X. 그 다음 아까 선생님 대비 나왔지? 대비는 기준점이 어디라고? 나 여기 지금이지? 어디부터 봐야 돼? 현재부터 봐야 되겠지. 야, 얘는 긍정, 부정으로 가도 됩니다. 현재 상황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지. 뭐 화양연기 나오고 정전지구 나오니까 부정적이야. 그럼 과거는 어떻게 해야 돼? 긍정적이어야 되지. 자, 과거에 긍정적인 모습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명시적인 대비라고 했지? 과거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과거 자체가 없어요, 얘는. 얘도 X. 태도.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 이 반어적인 표현은 단독으로 나오면 너무 찾기 힘들어. 반어적 표현은 무조건 뒤에 효과부터 봐야 돼. 효과부터. 무조건 효과부터.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지. 그럼 여기서는 생각해봐. 화자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뭐 있니? 일단 현재 상황이겠지.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잖아. 이게 태도야.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그럼 이걸 반어적으로 나타내려면 현재 상황을 긍정하고 있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야. 현재, 미래에 대한 상황 말고 여기서 미래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고 현재 상황은 부정적, 미래에 대한 상황은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러면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반어적 표현을 찾으시오라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데 찾아 이거야. 그렇게 하면 좀 더 명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반어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거잖아. 만약에 그러면 뒤에 대상을 비판하고 있는지 먼저 봐. 있다면 그 대상을 좋다고 말하는 부분을 찾으면 돼. 이렇게 찾는 거야. 얘도 반어적 표현을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부정적 태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럼 그 현실을 좋다고 말하는 부분을 찾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어적 표현은 항상 효과부터 보고 나서 그것과 반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뭐 쓸 것도 없고 그냥 알면 되겠지. 답은 얘도 틀렸죠? 수미상황 나오니? 수미상황 안 나오죠? 얘도 틀렸어요. 답 몇 번? 1번.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한번, 그럼 나의 한번 찾아볼까? 나의 의인법이 있는지? 최승호의 공터. 의인법만 찾아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죠. 찾기 쉽죠? 네, 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 그것들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라고 나와 있죠. 인칭대명사입니다. 그것들 그랬으면 의인법이 아니겠지. 물론 여기서도 왕도 맞아. 왕. 그들의 왕일 것이다. 왕도 의인법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 그들 딱 보이잖아. 이게 인칭대명사가 쓰이면 걔는 무조건 의인법이라는 거. 그럼 좀 더 찾기 쉬워지는 것들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됐고. 이거 하나는 해볼게요. 이거 하나 하고 쉴게요. 왜 하나 하고 쉬냐면, 여기 선택지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니네가 풀어볼 거야, 이거. 니네가 풀어볼 건데, 여기서 선생님 몇 개만 해볼게. 이거 됐고,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일단 관조적인 자세, 그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 그 다음에 애상적 분위기, 이렇게 되는데, 애상적 분위기는 슬프고 쓸쓸한 분위기, 알죠, 이건? 슬프고 쓸쓸한 분위기고, 얘는 됐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는, 이게 좀, 그런 게, 예전에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라는 말이 잘 안 쓰였어요. 다른 말로 쓰였어, 이게. 그렇지, 맞아. 여성적 어조라는 말을 쓰였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무슨 언어라고? 차별적인 언어인 거야. 그래서 차별적인 언어라서 여성적 어조라는 말을 안 쓰는데, 선생님이 차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좀 이렇게 풀어야기 위해서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뭘로 바꿀 거야? 여성적 어조로 바꿀게. 그래서 선생님 뭐 여성은 이래야 된다 라는 그런 여성을 단정 짓거나 뭐 규정 짓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야. 여성적 어조. 그럼 얘는 어떻게 찾느냐? 이것도 더 차별적인데 나 어떡하니?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찾기 편하게 해서 해. 이걸 어떻게 찾냐? 남성 화자의 목소리로 낭독하면 어색해.
이거 너무 어색한데? 이게 여성적 호재야. 찾는 방법 참 그렇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남성적, 여성적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직은 사라지려면 좀 더 시간이 걸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다 안 쓰게 되고 그러면 될 텐데 이런 인식이 없더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 개 작품 중에서 이걸 만약에 남자의 목소리를 읽었을 때 남자의 목소리를 읽을 때 이거 좀 아니다 싶은 거 여성적 호조. 남자의 목소리를 읽었는데 너무 자연스러워. 그럼 여성적 호조가 아닌 걸로. 그 다음 관조적인 자세. 관조적인 자세 진짜 어려운데 여기다 쓸게. 관조. 이게 문학에서 나오는 개념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관조적 자세. 관조적 자세는 이 사전에서 관조를 찾으면 이렇게 나와요. 고요한 마음으로 대상을 이렇게. 고요한 마음으로 대상을 본다는 거야. 이거 도대체 뭐야 이게. 이 말이 더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은 관조를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관조적 시선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관조를 하게 되면 얻어지는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시선으로 보면 뭔가 얻어지는 결과물이 있겠지. 그 결과물을 보고 판단해 보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야. 다시 설명할게. 고요한 마음으로 대상을 보잖아. 그럼 어떤 대상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편견과 선입견 없이 그 대상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대상으로부터 어떤 깨달음이나 교훈을 얻어내거나 아니면 자연의 섭리, 삶의 이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야. 그게 관조적인 시선인 거야. 그렇다면 화자가 사물이겠지. 사물을 관조했다면 나타나는 결과물이 있다고 했잖아. 첫 번째가 사물, 대상의 본질을 파악해. 두 번째, 얘는 자연의 섭리나 인간 삶의 이치. 삶의 이치를 깨달아. 여기서는 그 대상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이끌어내는 거야. 이런 시선이 관조적 시선이라고 보는 거야. 여기서 이제 걷다가 뚝 봤는데 나뭇가지에서 나뭇잎 하나 뚝 떨어져. 그거 보는 거야, 내가. 그걸 지나가다 보면 떨어지네. 피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걸 가만히 고요한 마음으로 봐. 그래. 내 인생도 얼마 전에 저렇게 떨어지는 거구나. 그래. 인간이란 다 저렇게 홀로 피어나서 한 계절을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지 라는 깨달음을 얻는 거야. 이게 관조적 시선이야. 이렇게. 자, 그런데 이 관조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자신의 내면이야. 나의 내면을 고요한 마음으로 나의 내면을 이렇게 봐. 이때는 다른 말로 바꿀 수 있겠지. 뭐가 되겠니? 성찰. 맞아. 그게 성찰이 되는 거야. 성찰도 대충 봐가지고 자기네 모르잖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고요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지난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고 또 현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잖아. 이게 바로 성찰인 거야. 그래서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된다면 이때는 관조라는 말하고 성찰하는 말하고 같게 되는 거야. 요럴 경우에만 이렇게. 이게 관조적 시선인 거야. 됐죠? 썼습니까? 그러면 여기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오답도 많았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너네는 해보고 싶었어. 근데 몇 번이야, 다? 몇 번? 1번. 1번이 답이에요. 그럼 다시 가보자. 이거 5번 선택지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죠? 가나다 중에?
남자의 목소리를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어. 뭐? 나. 이거 섬세하고 부드러운 애상적 분위기 아닌 건 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의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에 해당하는 작품이 있어요. 뭐죠?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 뭐?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한 거야. 가나다 중에 대상을 가만히 봐. 고요한 마음으로 봤더니 그래서 아 이거구나 라고 깨달은 작품이 있어. 그게 뭘까요? 나입니다. 나. 옛날엔 몰랐어요. 1연에서도 몰랐고 2연에서도 몰랐어요. 3연에서 이렇게 다 한 해가 다가고 나뭇잎 하나가 문득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지? 그러면서 나는 생각하죠. 뭐라고? 아 모든 존재들은 저렇게 저마다 하나씩 태어나서 다 같이 한여름을 보내고 한 개씩 떨어져 가는 걸 보여주는구나. 자연의 섭리를 발견한다. 그래서 나가 관조적인 자세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됐지? 이렇게. 그 다음, 가는 한영훈의 님의 침묵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작품들에 나온 개념 중에 하나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앞으로 살짝 가볼까? 요 전에서 개념 정리했던 거? 바로, 뭐? 어조의 변화. 이게 어조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그러나 앞에까지는 뭐니? 그러나 앞에까지는 새로운 슬픔이 터집니다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그런 앞에는 절망적인 상황인 거야. 하지만 그 다음 뭐가 나와? 그러나 하면서 새 희망의 정수박에다가 들이붓지. 슬픔의 힘을 옮겨서 이렇게 되면 절망에서 뭘로 넘어가는 거야? 희망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됐을 때 어조의 변화. 어조의 변화를 딱 쓸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 아니 뭐야 이거. 답이 아니잖아 지금. 재채기 한 번에 정신까지 날라가 버렸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이 그러나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는 슬픔과 절망, 여기는 희망 이렇게 나와서 어조의 변화가 잘 나타내는 작품이 된 거야. 됐어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종합적인 감상인데 노트 필기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필기하는 방법을 좀 더 좋아하는 게 이걸 이제 필기를 할 때 조금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노트가 있잖아요. 노트가 뭐 왼쪽이 나눠져 있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막 줄도 돼 있고 씌워주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선생님이 개념 해봐야 60에서 7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 작가 정리, 어휘 정리도 이렇게 안 잡아먹어. 그러면 적을 때 만약 여기가 관조적인 자세 또는 관조적 시선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럼 얘는 다른 색깔로 하든 아니면 박스를 가든 눈에 띄게 확 눈에 띄어야 돼. 이 개념. 무조건 눈에 띄어야 돼. 그래서 그 내용을 쓸 때 항상 보통 이게 여기서부터 내용을 시작하게 되겠지. 뭐 고요한 마음으로 대상을 봐. 이렇게 써. 몇 줄 안 될 수도 있지. 관조적 시선은 좀 길죠. 내용이 많아. 그럼 그 다음 개념은 한 페이지 안에 맥스로 쓸 수 있는 게 3개까지. 3개까지. 너무 많이 쓰지 마. 빽빽하면 잘 안 보여. 눈에 하나, 2개, 뭐 많아봐야 하나, 둘, 3개. 뭐 어휘 정도나 조금 쓸까? 이렇게. 그래서 틈날 때만 좀 볼 수 있게. 알겠죠? 이렇게. 자, 쉬었다 합시다.